제목이 동네에서 자연을 관찰하는 9가지 방법. 표지도 너무 예쁘죠. 저자 최성용 선생님인데요. 청취자분들께 자기소개 겸 인사를 간단히 해주신다면. 네, 안녕하세요. 최성용입니다. 저는 뭐 오늘처럼 가끔 방송을 하기도 하고 뭐 신문에 칼럼을 쓰기도 하고 강연을 하기도 하고 하는데요. 저의 주된 정체성, 직업이라고 한다면 절반 정도는 주부, 그 절반 정도는 그 단행본 책을 쓰는 일을 하고 있고요. 저의 주된 관심사는 좀 도시예요. 도시요. 네, 도시를 바라보는 것들을 좋아하고 도시에 대한 생각, 그런 생각들을 모아서 글을 쓰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4권의 책을 냈는데 4권의 책이 다 제목에 뭐 도시, 시티 이런 말이 들어가요. 네. 그 지금 오늘 함께하게 된 그 동네에서 자연을 관찰하는 9가지 방법, 이 책도 원래 기획 단계에서 제목은 도시에서 자연을 관찰하는 9가지 방법이었거든요. 네네. 근데 제가 다 쓰고 나서 보니까 저희 편집자께서 온통 너네 동네 얘기니까 제목을 동네에서 자연을 관찰하는 9가지 방법으로 바꾸자. 그래가지고 제목이 이제 바뀌게 된 거죠. 그럼 혹시 어느 동네에 사시는지 혹시 개인 사생활 침해면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괜찮습니다. 네. 제가 사는 동네는 그 인천 계양구의 이제 장기동이라는 마을인데요. 장기동에 사세요. 네. 그러니까 인천이라고 하면 인구가 한 300만 정도 되는 굉장히 큰 대도시인데 제가 살고 있는 동네는 그 대도시의 완전 북동쪽 끝자락에 있는 약간은 좀 작은 한 2,500세대 정도가 모여 사는 작은 마을이고요. 그래서 제가 주로 제 동네에서 자연을 관찰하는 거는 저희 아파트 단지 그리고 이제 저희 집에서 버스 정류장까지 가는 길, 거기에 있는 가로수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있고 저희 동네는 또 조금 특이하게 주변이 이제 논으로 좀 둘러싸여 있어서 제가 산책길에 이제 논을 왔다 갔다 하면서 관찰한 것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동네 남쪽으로 아라뱃길이 지나가요. 아라뱃길이 처음에 만들 때는 이제 운하의 용도로 만들었는데 지금은 배는 안 다니고요. 네, 맞아요. 그렇더라고요. 가보니까 배는 잘 안 다니고 그 대신에 이제 자전거와 새들이 많이 다니죠. 요즘 같은 때는 이제 겨울이기 때문에 오리들이 우리나라에 있는 오리들은 대부분 겨울철새라서 지금 오리들이 많이 이제 와 있는 상태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도시에서 새오라고 운하를 만들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운하를 만든다는 거는 어떤 배가 움직이게끔 하려고 만들었는데 했죠, 그때. 그런 식의 이제 인간들의 어떤 행위들이 실제로 도시에 살고 있는 다양한 생명들에게는 많은 영향을 이제 주게 되는 거죠. 아까 잠깐 그 사연에도 나왔었는데 제비둥지 같은 경우도 되게 재미있는 얘기죠. 예전에 제비가 어디에다가 둥지를 텄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처마 밑에다가 많이 했죠. 그 한옥 처마 밑이 뭐 햇빛도 가려주고 비바람도 막아주고 하니까. 그런데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1960년대 정도에 건축법이 이제 개정되면서 법적으로 한옥을 지으면은 좀 손해를 보는 상황이 생겼어요. 일부러 그랬을까요? 그 처마가 이제 바깥으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나오면 이제 건축 면적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런 식으로 이제 바뀌니까 집을 짓는 사람 입장에서는 처마가 있는 집을 짓는 게 손해가 되겠죠. 그렇죠. 그 밖에 있는 땅을 그냥 우리 집 안으로 넣으려면. 그래서 예전에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 동네 도시형 한옥이라고 불리는 조그만 한옥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런 한옥에 이제 그 제비들이 집을 짓고 살았었는데 그런 한옥들이 점점 없어지게 된 거죠. 제비가 집을 짓는다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 집터가 필요하고 집을 짓는 재료가 필요하고 또 새끼를 키울 때 먹일 줄 수 있는 먹이가 필요하고 되고. 이렇게 되는데 일단 집터가 좀 사라진 부분이 있고 그리고 진흙이 필요한데 점점 시가지가 포장이 되면서 진흙이 좀 사라지고 이러면서 제비 숫자가 많이 줄었죠. 근데 저희 동네는 지금도 제비가 많이 사는데 제비들이 요즘에 집을 많이 짓는 곳이 어디냐고 하면 빌라 1층 필로티에다 많이 지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빌라를 지을 때는 1층부터 집을 지었었는데 언제부턴가 주차장법이 바뀌고 1층을 주차장으로 만들고 또 사람들이 1층에 사는 것 좀 별로 안 좋아하니까 필로티를 높여가지고 그 공간이 비워졌죠. 그러니까 제비 입장에서는 예전 처마와 같은 역할을 하는 곳이 공간이 생긴 거죠. 거네요. 그렇구나. 그래서 요즘에는 제비들이 옵니까? 빌라
필로티에 집을 많이 짓습니다. 그렇구나. 빌라 필로티를 그냥 주차 공간이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네. 제비들한테는 거기가 처마 역할을 하는 거네요. 1층에 차 들어가라고 비워놓은 공간, 거기를 필로티라고 하잖아요. 네, 최송영 선생님 그 책을 보면 시티 그리너리, 또 우리가 도시를 바꿀 수 있을까? 내일의 도시를 생각해. 이렇게 다 도시가 들어갔는데 이번에는 동네에서 자연을 관찰하는 9가지 방법이었습니다. 보면은 선생님 책 다 환경부 우수 환경도서, 올해의 청소년 교양도서 다 선정이 됐었고요. 근데 이 책을 읽어보니까 이 책도 선정되실 것 같아요. 이게 뭔가 글이 굉장히 편안하게 읽히면서도 정보가 많더라고요. 네. 저는 좀 약간 선생님 일기를 보는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책을 쓸 때 보통 6개월, 1년 이렇게 잡고 쓰는데 이건 한 6년, 7년 선생님의 일기? 더 나아가서 머릿말까지 포함하면 대학 시절부터 한 20년 넘게 네. 살면서 자연에 조금씩 관심을 가졌던 걸 차곡차곡 보여주시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네. 그래서 이거를 정말 얇거든요. 여러분 두껍지 않습니다. 읽기 편한데 사진도 되게 많아요. 그런데 이걸 다 읽고 나니까 여기 나오는 무슨 새 이름, 나무 이름 엄청나게 많은 걸 제가 읽었더라고요. 네. 그래서 편하게 뭔가 지식을 얻는다고 생각하지 않고 선생님 이야기를 듣는 기분으로 읽었는데 다 읽고 나니까 뭘 이렇게 이름을 많이 들었지. 중간중간 한번 검색도 해보고 그러면 네. 정말 많은 이름이 아무렇지 않게 편안하게 툭툭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읽으면서 아 정말 이 정도의 책을 쓰실 실력이면은 얼마나 주변을 많이 관찰하면서 사셨을까 그동안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네, 제가 뭐 많이 관찰한 것도 있고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간이 좀 쌓여 있잖아요. 맞아요. 시간이 쌓여 있더라고요. 뭐한 6년 정도는 제가 조금 더 집중적으로 그 관찰을 좀 많이 하게 됐고 그 전 시간까지 따지면 거의 한 10년 정도를 한 동네에 살면서 네. 제가 주변에서 이제 봐왔던 자연에 대한 글을 이제 쓰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글을 쓰다 보면 이제 그냥 관찰하는 것도 있지만 네. 관찰했던 것들을 이제 글로 이제 다시 옮기는 과정에서 이제 그동안 제가 관찰했던 것들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네. 이제 그런 것들이 저하고 어떤 관계를 맺게 됐는가 이런 부분들도 한 번쯤 생각을 해보게 되니까 네. 그러니까 그 책 자체는 뭐 관찰하는 9가지 방법이라고 해서 제가 어떤 방식으로 관찰을 했어요. 그런 걸 좀 알려드리고 그럼 여러분들도 그것에서 뭔가 영감을 얻어서 본인만의 방법을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측면에서 이렇게 썼는데 그게 이제 뭐 방법을 막 알려드리는 것보다는 제가 관찰했던 것들을 저 나름대로도 이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됐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뭐 이 책뿐만 아니라 저희 책을 읽으신 독자분들이 주로 하는 반응 중에 제가 가장 많이 듣는 반응이 책을 읽고 나니 주변을 자세히 보게 됐다. 네, 내가 살고 있는 동네, 내가 사는 도시를 좀 자세히 보게 됐다라는 말씀을 하셔서 저는 그 반응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자세히 보게 됐다. 네. 저도요, 선생님. 저도 조금 네. 자세히 보게 될 것 같아요, 이제. 네. 이정모 선생님, 이 구립, 시립, 국립 과학관 관장을 두루 역임했다고 네. 말씀하신 이정모 선생님이 SNS 댓글창에 저는 최성용 선생님의 찐 팬입니다. 이렇게 쓰셨어요. 그 유튜브 감사합니다. 실시간 댓글창에도 레이방 님이 와, 최성용 작가님 오셨군요. 저 작가님 응원하러 방송 왔습니다. 유튜브 방송 오셨다고. 유튜브로 보니 정말 편하고 재밌습니다. 작가님 화이팅 하고 응원 얘기를 다들 남겨주셨네요. 감사합니다. 화이팅입니다. 네. 저희 얘기 재밌죠, 여러분. 그래도 음악을 들으면서 작가님께 잠깐 쉬는 시간을 드리고 인터뷰 마저 이어가겠습니다. 어쿠스틱 콜라보의 노래입니다. 그대와 나 설레임. 네, 기후 북클럽 최송용 선생님 모시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동네에서 자연을 관찰하는 9가지 방법 책의 저자분이신데요. 선생님 마치 동네가 굉장히 시골인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저희 집이 인천 불로동이에요. 그래서 저희 남편하고 저하고 뭐 물건이 없거나 그러면 장기동 사러 갑니다. 저희가. 장기동이 쇼핑타운도 새로 지은 것도 많고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정말 그
신도시의 한 작은 구역처럼 만들어서 주변의 자연은 그대로 있고 그 구역만 아파트가 있는 그런 동네더라고요. 그리고 아라뱃길하고 연결해서 그 하천이 있잖아요. 네. 거기. 그것도 굉장히 좋은 볼거리던데 보면서 이게 자연을 훼손하는 걸까 지키는 걸까 이러면서 보는데 하여튼 그 물길이 네. 물길이 정말 강까지 쭉 이어지는 것도 장관이었어요. 네. 근데 이런 동네에 사시면서 사실은 어느 동네에서나 가능한 관찰법일 텐데 9가지 방법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우리 집에서 살고 있는 생물 찾기, 곤충들의 맛집 찾기, 관계를 입체적으로 보기, 가로수 그늘 아래 관찰하기, 아주 중요한 단서 소리 듣기, 창밖같을 보기, 창밖 보기, 한 녀석만 집중적으로 관찰하기, 다른 동네로 마실 가기, 생태적 틈새 찾기 이렇게 9가지 방법을 얘기해 주시면서 선생님 혼자 하신 게 아니라 또 보면은 아이들이나 가족들하고도 좀 같이 하시지 않았나 하는 대목들도 있었고요. 네. 근데 여기서 한 녀석만 집중적으로 관찰하기 여기서 벚나무와 거미 관찰하신 얘기를 재밌게 쓰셨는데 이렇게 하나만 집중적으로 관찰하는 걸 추천해 주신 이유가 있을까요? 특별한 매력이. 근데 이게 정말로 그 동네에서 나의 일상의 동선 안에서 자연을 관찰했을 때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매력이 아닐까 생각을 그런가요?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일반적으로 자연을 관찰한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네. 자연이 굉장히 멋있는 곳으로 가서 그곳에서 살고 있는 멋지거나 좀 특별한 동식물들을 관찰하고 오는 맞아요. 것들을 네. 떠올리게 되는데 그랬을 경우에는 굉장히 멋있는 거를 보긴 하지만 네. 그들이 살고 있는 단 한 장면 한 순간만 딱 보고 오게 되는 거죠. 그거는 이제 그런 하나의 생명의 존재 정도 확인하고 왔다. 뭐 요 네. 정도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 만약에 동네에서 자연을 관찰한다라고 한다면 까치를 한 마리 본다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네. 까치가 뭐 흔하니까 보는 게 무슨 재미가 있을까 이렇게 여길 수도 있지만 그 까치가 1년 동안 동네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이제 볼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뭐 이맘때쯤 되면은 까치가 한참 지금 집을 열심히 짓고 있을 때거든요. 그 새들이 집을 짓는다는 거는 새끼를 키우기 위한 그 작업이에요. 네. 보통 새들은 뭐 3월이나 4월 요때쯤 짓는 새가 많은데 네. 까치는 유난히 빨리 지어요. 그냥 12월 말, 1월 초 이때부터 이제 집을 막 짓기 시작해서 지금 아마 엄청 바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설날에 까치까치 설날이라고 네, 그런가 했을까요? 새 집을 그때부터 짓기 시작하는? 네. 그러면은 이제 그런 그 가까이에 있는 그 까치들이 까치 집을 짓는 것들을 볼 수 있고 그럼 거기에 이제 알을 낳고 먹이 물어가는 거 볼 수 있고 이제 새끼가 자라나서 둥지를 이소하는 것도 볼 수 있고 네.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 동네에서 같이 살아가는 다른 동식물들의 삶을 이렇게 들여다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보다 보면은 그냥 어느 한 순간 한 개체의 모습을 확인하는 것에서 벌써 더 나아가서 내가 살고 있는 동네에 나와 함께 살고 있는 또 다른 동식물이라는 존재가 함께 하고 있구나라는 걸 이제 느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약간 동료의식 같은 것도 생겨요. 한 동네에서 같이 네, 사는. 한 동네에 나랑 저 까치랑 나랑 같이 새끼 키우고 있네. 이런 것도 보이고. 뭐 나무를 하나를 보더라도 벚나무가 예전에는 벚나무가 예쁘게 꽃이 피었을 뭐 4월 초의 모습만 봤다라고 한다면 네. 1년 동안 이 벚나무가 쭉 자라는 모습들, 살아가는 모습들. 얘도 그 새끼 키우려고, 그러니까 열매를 맺는다는 걸 새끼를 낳는 거죠. 그러려고 이렇게 막 애를 써가지고 그 꽃이 활짝 피었구나. 꽃이 피운 다음에는 또 태양빛을 먹으려고 막 잎을 내는 모습들. 그리고 이제 겨울을 낳기 위해서 겨울눈을 만드는데 그런 네. 것들도 벌써 한 여름 정도부터 막 만들기 시작하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 나무 하나가 막 1년 동안 살아가는 모습 그리고 또 나무가 하나 있으면 거기에 기대어서 사는 뭐 동박새가 날아오기도 하고 거미가 거기다가 집을 짓기도 하고 알을 낳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우리 주변에서 함께 살아가는 자연들의 삶을 볼 수 있다는 거죠. 네. 그것이 동네에서 자연을 관찰하는 가장 큰 매력입니다. 근데 그렇게 아이 키우는 거에 깊은 공감을 느끼고 하시니까 과연 주부 감성이시구나. 네. 50%의 정체성 주부가 맞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한 녀석만 집중적으로 관찰할 때 어떤 그 생명체의 멋진 모습, 아름다운 모습 일면만 보는 게 아니라 생애 주기를 1년 동안 함께 보면서 그렇죠. 나하고 함께 이 동네에서 살아가는 생명체로 네. 풍부하게 느끼게 되는 거죠. 네.
아, 이 해봐야겠는데 하고 생각하는 순간 3804님 질문이 우리 집에 살고 있는 생물을 찾다 보면 저는 왠지 벌레만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파트에 있으면 네. 벌레와 함께 살아가야 되는 건가요? 여러분들이 벌레를 관찰하는 재미를 한번 딱 느껴보시면은 정말 자연 관찰의 새로운 장이 열립니다. 네. 아니에요, 선생님. 아니에요. 벌레는 애벌레일 때 빨리 잡아야지 놔두면 커서 안 됩니다. 네, 뭐 집안에 벌레를 키우는 거를 제가 추천드리진 않지만 네네. 집 앞 아파트에 있는 화단에 예를 들면 예전에는 뭐 예쁜 꽃만 봤다라고 네. 한다면 꽃을 한번 자세히 보세요. 그러면 그 꽃 하나에 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꿀벌이 날라오고 꿀벌만 날라오는 게 아니라 뭐 호리꽃등에 꼬마꽃 등을 비롯한 굉장히 다양한 꽃등이들 날라오고 뭐 각다기도 날라오고 노린재도 날라오고 그 여러 가지 그 곤충들이 꽃 하나에 의지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네. 어느 순간 여러분들이 그 벌레의 징그러움을 좀 극복하실 날이 오실 거고 만약 그렇게 된다면 꽃이나 식물을 관찰하는 것에서는 느끼지 못하는 네. 더 신비로운 세계를 바로 집 앞에서 느낄 느낄 수 수 있게 있다. 되실 겁니다. 저희가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너무 재밌죠, 여러분.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을 한 1분 정도 얘기해 주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저는 사실 이걸 여쭈고 싶었어요. 동네 생태계 관찰하시면서 혹시 기후위기의 징조를 느끼십니까? 어떤 변화를 느끼십니까? 이런 걸 물어보려고 했는데 네. 이 얘기는 너무 우리 프로그램에 맞추는 것 같고 선생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 편안하게 청취자분들에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프로그램이 그래도 좀 격이 있는 프로그램이니까 저 좀 격이 있는 말씀 조금 드려보자면 감사합니다. 네. 사실 기후위기는 제가 잘 모르는 분야고요. 동네 제 책에 이제 에필로그에도 나와 있는 이야기인데 네. 우리가 어떤 곳을 이제 개발하고 시가지화를 할 때 맨날 나오는 이야기가 맹꽁이가 나온다. 맞아요. 맹꽁이 맞아요. 때문에 개발 못한다 이런 얘기 맞아요. 하거든요. 한쪽에서는 지키려고 하시는 분들은 맹꽁이의 존재가 소중하고 저희 오늘의 기후도 나왔습니다. 네, 개발하려는 사람들은 왜 개발할 때마다 맹꽁이가 나오는데 이게 왜 보호종이냐, 왜 멸종위기종이냐 이런 여기저기 이야기를 다 하죠. 사는데. 네. 근데 그런 이유가 뭐냐면 네. 저희가 이제 시가지로 만들 수 있는 부분들은 이미 거의 다 시가지로 만들었고 이제 우리가 남아있는 곳은 습지 정도밖에 없는 거예요. 논습지가 됐던 아니면은 뭐 늪습지가 됐건. 네. 그래서 우리가 최근에 이제 시가지로 만들어 나가려고 하는 곳이 정확하게 맹꽁이가 사는 곳을 골라서 이제 가는 건가요?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멸종위기종 2급이라는 거는 네. 지금과 같은 방식의 인간의 행위가 지속될 때 가까운 시기 안에 멸종될 위기가 있는 종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도시라는 공간을 만들 때 도시의 모습에서만 살아가는 그 지역만의 이제 생태적 틈새로 살아가는 동식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그들의 존재를 잘 인식을 하고 그들을 위한 공간을 함께 좀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좀 하고 싶었습니다. 선생님 다음에 또 나오셔서 다른 얘기 더 해주셔야겠습니다. 궁금한 게 많은데 못 여쭤봤네요. 최성영 선생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3145님이) 우리나라도 태양광으로 대체 에너지 보급에 힘써야겠네요. 태양광은 환경오염과 전혀 무관한가요? 궁금합니다. 그러셨어요. 많이들 이 얘기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에너지를 만든다 하면 다 화력, 원자력을 먼저 생각하니까 태양광도 뭔가 환경오염 되는 게 있겠지 생각을 하게 돼요. 보통 우리가 전력을 생산하는 과정을 비교할 때는 네. 뭐 원자력이나 화력 같은 경우는 이제 핵 분열 그리고 석탄을 태워서 네. 거기서 발생하는 열로 이제 증기를 만들어서 터빈을 돌려서 전력을 생산하는 방법. 네. 태양광 같은 경우는 그대로 햇빛에서 오는 빛 에너지, 전자파 에너지를 이용해서 전력을 생산하는 과정. 이 과정만을 놓고 좀 많이 비교를 많이 하는 거죠. 네. 그것만 보더라도 태양광은 그대로 태양광 자체가 전자파는 에너지이기 때문에 그걸 바로 전력으로 전환하는 거거든요. 아무래도 효율은 조금 낮지만은 어디에나 있고 그리고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친환경적이라는 거는 이제 사실이고 과정에서 탄소 배출이 없다. 다만 전 과정을 봐야 되는 거죠. 네.
전 과정을 보면 전 과정 그러니까 뭐 핵 에너지를 쓴 우라늄을 캐고 네. 가공하고 운반하고 네. 사후에 처리 어떻게 하는 문제. 석탄도 마찬가지로 어디서 어떻게 캐오고 맞아요, 운반하고 사후에 어떻게 환경 오염을 처리하는지 이런 전 과정을 봤을 때 그렇게 비교하면 더더욱이 태양광이 훨씬 더 친환경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 저는 전 과정을 봐야죠 하셔서 태양광도 전 과정을 보면 문제가 있나 했는데 더더욱 친환경적이다. 그러니까 전혀라는 말은 아하. 해당이 안 되는 거죠. 태양광도 네. 어차피 지금 기존에 있는 물질들을 상품들을 쓰기 때문에 태양광 모듈을 생산하고 가공하고 운반하고 설치하는데 장비를 쓴다거나 이런 것 할 때는 그래도 기존의 화석연료라든가 또 철도 가공해야 되고 알루미늄이라든가 기존의 물질들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어쨌든 태양광 발전 친환경 장점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상쇄시킬 수 있는 충분히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친환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전혀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생산 과정도 전 과정을 봤을 때도 친환경적이다 하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두 번째 질문이 또 있습니다. 7827님이 왜 태양 전지는 하늘을 향하죠? 도로나 빌딩 벽면도 가능하지 않나요? 그랬어요. 보통 지붕에서 하늘을 보게 만드니까 도로 벽면도 가능하지 않나. 빌딩 벽면, 도로 이런 데도 가능하지 않나 하는 질문을 하셨어요. 태양 전지에 대한 질문인데. 일단 빛이 있는 곳이면 다 가능합니다. 꼭 위가 아니어도? 심지어 비가 오는 날도 어느 정도 빛이 있으면은 아주 작은 양이지만 발전을 하는 거죠. 그런데 태양 에너지의 원리를 태양광 발전의 원리 자체가 네. 태양광 그게 전자파 에너지를 그대로 90도 각도로 면에 받아가지고 그 효율로 이제 발전하는 거기 때문에 직각으로 입사되고 그 빛의 양에 따라 비례하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는 위도가 한 30도 정도. 경기도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경기도는 30도 정도의 각도로 태양을 바라보게 설계를 하는 게 가장 효율이 좋습니다. 아, 그래야 이 광선이 90도로 와서 그렇죠. 부딪힌다는 거죠? 물론 계절에 따라 약간 차이가 있고 그러는데 네. 그렇습니다. 아, 그렇네요. 그러면 이게 지역에 따라서 각도가 달라지는 건가요? 네,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경기도는 가장 좋은 효율 각도 이렇게 있습니다. 아하, 90도로 부딪힐 수 있도록 조절을 한다는 거죠. 위도에 따라서. 그렇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도로나 빌딩 벽면도 불가능한 건 아니고. 아니죠. 남향이라든가 이렇게 햇빛을 하루 종일 잘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벽면이라든가 이런 네. 쪽은 건축 자재 일체형 그런 발전도 지금 상용화의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 건축 자재 일체형이면 아예 태양광 발전을 할 수 있는 걸로 벽면을 그렇죠. 어차피 세운다는 벽면을 거죠. 할 거 그걸 대체하는 거죠. 아하. 그런 시장도 빠르게 열리고 있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도 이제 건축 기준이나 이런 것도 빠르게 바뀔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합니다. 7827님 답변이 됐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저희 한종애 님이 또 저희 문자 게시판으로 문자 주셨어요. 학교에도 태양광을 많이 하나요? 아파트도 개인으로 할 수 있나요? 자동차에 태양광 한 거를 봤습니다. 신기했어요. 그러셨는데요. 네, 어쨌든 모든 공간들은 우리나라가 지금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겠는데 네. 도시 그리고 농어촌 그 계획의 특성에 맞게 토지 이용하는 계획들이 다 있습니다. 기존의 규정들이죠. 네. 어떻게 보면 관성적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새로운 시설이 들어가기에는 쉽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원래 사용 목적, 교육 시설 아니면 오늘 얘기할 뭐 공영 주차장 이런 공간들도 원래의 사용 목적이 있기 때문에 저 넓은 공간 이렇게 비어 있는데 좀 사용하면 안 돼? 그러나 그 공간은 법과 제도 규칙에 따라서 또 어느 기관 또 어떤 사람이 그 법에 근거해서 담당해서 관리하게 돼 있기 때문에 아무나 그냥 막 설치할 수 있는 없기 때문에 그런 과정들이 좀 힘든 과정이 있는 거죠. 학교 같은 공간은 특히나 교육 공간은 원래 순 목적이 교육 목적이기 때문에 네. 다른 시설이 들어간다는 건 더더욱이 어려운데요. 까다롭죠. 그래서 지금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만 사례들은 있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불가능한 건 아닌데 아닙니다. 현행법상 좀 까다롭다. 원래 목적에. 이제 교육청이라든가 이제 교육기관과 이렇게 잘 협의가 되고 예. 사후 관리 문제, 유지 관리 문제도 이제 뭔가 방법을 찾아야 되고 설치해 놓고 학교라든가 선생님들 또 행정하신 분들한테 그걸 유지 관리하라고 그러면 전문성이 힘들죠. 어렵죠. 예. 그런 부분들이. 업무가 너무 많은데 네. 그것까지 하시라고 하면. 그래서 지역의 협동조합들이 학교와 연계해서 같이 운영 위탁 방식 또는 이제 부지 임대 방식 네. 그리고 학부모나 학생들도 이제 조합원으로 참여할 수 있고
아하. 그런 방식이 이제 좋은 방식이라고 볼 수 있죠. 학교에 가는 게요. 네. 학교에 그러니까 태양광 시설을 할 수는 있습니다. 한종혜님. 그리고 아파트는 당연히 개인으로 그 베란다에 소형을 달 수 있는 거죠. 달 수는 있는데 요즘은 이제 혼자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하. 원래 건축 허가를 받을 때 네. 완공할 때 태양광 발전소가 베란다 바깥에 달려 있는 걸 전제로 허가받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추가로 다른 시설이 그 아파트 벽면에 설치되면은 이제 추락했을 때 뭐 문제가 사고라든가 되니까. 재산상 인명 피해 이런 것들을 원래 유발되기 때문에 네. 그것도 엄청나게 까다롭고 쉽지 않습니다. 아, 그래도 이거 신청해서 지자체에 신청해서 다는 분들 많이 그러니까 아파트 받는데요. 주민 입주자 대표협의회 그리고 관리사무소 이런 다 동의를 받아야 돼요. 아. 80% 이상의 동의도 받아야 되고 네. 공동전기를 위해서 이제 아파트 옥상에 설치해야 된다 그러면은 아파트 소유주분들의 네. 대다수 동의가 있어야 되는 되고. 거죠. 아, 그러면 그거 지자체에서 지원받아서 아파트 베란다에 막 세우는 것도 사실은 전체 주민 대표 협의회에서 자, 우리 아파트는 한다 하고 결정이 내려진 경우에 그렇게 한다는 근데 거죠. 그 80%가 동의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아, 그런가요? 전 이거 한 분들 많이 봤는데 주로 서울 분들이긴 했어요. 그렇군요. 자동차에 태양광 한 거 봤습니다. 신기했어요 하는데 자동차에도 할 수 있는 거죠. 그 근데 달리는 우리나라에 이거 한 자동차가 있나요? 저는 어릴 때도 봤습니다. 아, 그래요? 세계 요즘 세상에 이런 일이 뭐 세계 해외 토픽 하면서 네, 예전에 네. 어렸을 때 봤던 뉴스에도 달리는 그 1인 뭐 자동차 위에 지붕처럼 태양광 모듈을 설치해서 달렸던 네. 수십 년 전에도 그런 기술들이 있었던 거죠. 기술은 있었는데 그게 상용화하지 않았던 건가요? 이제 지금 보통 우리가 사용하는 자동차 그 정도 무게의 를 속도 있게 지금 속도감 있게 이동시킬 수 있는 에너지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느냐. 아까 효율성을 높일 수 말씀드렸죠. 있느냐. 태양광은 전자파가 어느 정도 네. 넓이와 빛의 양과에 비례한다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밀도가 낮은 에너지이기 때문에 네. 지금 현재 자동차 예를 들면은 외관을 네. 태양광으로 다 둘렀을 때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모듈의 효율로 바로 그거를 동력으로 전환해서 이제 쓸 수 있는 그래서 축전해서 쓰는 거죠. 그러니까 축전은 태양광 에너지를 축전해서 쓰는 방식, 발전소를 도시 네. 곳곳에 건설해서 그 방식이 더 어쨌든 상용화하기는 유용하지 않을까. 차량에 다 붙이는 것보다. 그렇죠. 미래에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근데 효율이 엄청. 높아지면. 근데 그렇죠. 태양광 에너지 자체가 네. 밀도 자체가 이렇게 높지가 않아요. 원천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네.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오늘 기후 한종혜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태양광 방송 자꾸 들으니까 해야겠다는 마음이 생기는데 대중화되어야 값도 싸지고 서비스도 잘 되고 품질이 좋아질 테니 흐름을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그러셨는데요. 네, 맞아요. 더 지켜보고 하셔도 되고 저희 여기 나온 태양광 전문가분들이 지금 같이 해야 앞으로 더 대중화가 된다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같이 사용을 해야 기술이 더 좋아질 수 있다.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이제 오늘의 기후 퀴즈입니다. 오늘 문제가 많이 어려웠나 봅니다. 그래도 6995님, 6995번님 새싹 문자 주셨네요. 앞에 거 찍으라고 진행자분이 그러셔서 찍었습니다 하셨는데 제가 앞에 걸 찍으라고 얘기는 안 했습니다. 보통 앞에 게 답이 많죠라고 말씀을 드렸죠. 기후 퀴즈. 이 학교는 경기도 최초로 학교 안에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한 학교입니다. 20여 년 전부터 태양광으로 전기를 만들고 지열로 난방을 해왔습니다. 이 학교는 어디일까요? 1번 이후고등학교, 2번 경기고등학교. 정답은 이사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저도 힌트 보고 알았습니다. 정답은 이후고등학교입니다. 이후고등학교. 네. 여기가 2003년도에 개교한 학교죠. 예전에. 여기서 개교 때부터 이제 뭐 옥상 태양광, 지열 난방 다 했다는 얘기인데 20년 전에 이런 설계를 했다는 게 놀랍더라고요. 이후고등학교가 워낙 뭐 유명한 대한고등학교이기도 하지만 학교 안에 이렇게 태양광 설치하면 교육적인 효과가 분명히 있겠죠. 아무래도 우리가 먹거리부터도 솔직히 아이들의 교육 차원에서 네. 어디서부터 어디를 거쳐서 나에게 오는지 이런 과정들을 또 교육하고자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옛날부터 있었듯이 네네. 특히나 요즘 에너지는 그냥 버튼만 누르고 뭔가 연결만 하면 자동으로 오는 것처럼 다 느끼잖아요. 네, 심지어 맞아요. 도시에 태어난 어른들도 아하. 쉽게 쓰고 네. 아무렇게나 그냥
낭비해도 솔직히 좀 낭비해도 되는 거고 켜놓고 나가고 뭐 켜놓고 다른 일 보고 언제든지 예, 그렇죠. 있는. 그냥 공기처럼 있는 것처럼 느끼지만 네. 이런 직접 생산 시설이 이제 학교 내에 있으면은 아마 그 설치 과정을 학생들이 또 같이 했으면 훨씬 더 교육 효과가 높겠고 사회에 그걸 교보제로 활용하면 훨씬 네. 더 교육 효과가 좋겠죠. 아하. 저희들도 수원의 고등학교에 미니 태양광 2개를 네. 학생들 교육용으로 작년에 설치해 준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무료로 설치하셨나요? 어쨌든 우리 사회적 협동조합이라 지원 사업 일환으로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학교 측에서는 어쨌든 무료로 제공을 받은 그렇죠. 거네요. 조그만 거지만은 아이들 교육용으로도 굉장히 효과가 있고 그럴 것 같아요. 선생님이 직접 요청하셔가지고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랬군요. 그 분명히 교육적 효과가 있을 것이고 전기 생산의 전 과정을 보는 것도 이 재생에너지 교육도 중요한 거고 그런데요. 오늘 그 저희가 사실 하려고 했던 얘기는 동네의 빈 공터를 활용해서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세울 수 있다. 그 수원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에서 서수원 하나로 클럽 주차장에 시민발전 태양광 시설을 만들기로 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건 네. 어떤 얘기일까요? 이제 첫 인허가 절차상 첫 단계를 넘어섰습니다. 아, 첫 단계를. 네. 여기도 수원시 공공부지이기 때문에 그 토지를 사용하기 위한 절차를 밟아야 돼서 네. 2년여 준비를 했습니다. 2년 동안 뭐 계속 발빠르게 움직이고 이런 과정들이 매 순간 있었던 건 아니지만은 네. 이제 행정의 스케줄이라든가 정치적 이벤트 여러 가지 인사이동 이런 영향을 받기 때문에 네. 그 전에 이제 사업을 진행하는데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사전에 절차가 들어갔을 때 이제 해야 될 것들을 미리 다 좀 점검 좀 하고 그러면서 2년여 관련 기관들을 협조를 구해가지고 네. 토지 사용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발전 사업 허가 단계를 이제 들어가면서 올해 8월까지 완공하는 걸 목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죠. 수원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 종합유통센터. 네. 이게 저 고양시의 대화역 부근에 있는 하나로마트에 가도 주차장이 전부 이 태양광 시설이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사람들이 더울 때는 차 세울 때 그 태양광 시설 밑에 세우면은 열을 안 받아서 좋고 비가 올 때도 좋고 그렇던데요. 주로 야외 주차장이 쫙 돼 있으니까 그런 예. 농수산물 센터에 가면 근데 여기서 하게 되면은 제법 큰 태양광 시설이 되겠네요. 아무래도 우리가 지금 추진하는 거기 유통센터 주차장도 주차면 자체가 1,000개를 넘기 때문에 상당한 규모를 할 수 있고요. 제가 네. 지금 700kW 정도 약간 못되게 아하. 기존에 거기에 지붕 건물 위에 700kW가 지금 설치돼 있거든요. 아하. 이 하나로 클럽의 네. 지붕에 이미 700kW가 있는 네, 상태인데. 주차 구조물 위에 하고 네. 그리고 지붕에 설치돼 있고 네. 이미 설치되어 있는 규모와 비슷한 규모로 지금 지면 주차장에 설치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네. 노면 주차장 예. 밖에다가요. 이게 만들던 과정에서 지금 1단계를 넘어섰다 하셨는데 아무래도 뭐 쉽지 않았겠죠, 이 과정이.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이 토지를 소유하고 관리하는 기관은 수원시 네. 지자체, 네. 그걸 담당하는 부서는 이제 농업부서, 네. 그리고 그걸 위탁 운영하는 기관은 하나로마트. 농협. 예,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인허가 절차를 담당하는 부서는 이제 에너지부서. 그리고 저희 협동조합이 이 사업을 제안했기 때문에 네. 크게 보면 그런 기관들과 원활한 협조를 해야 되는 거고 거긴 또 자연 녹지입니다. 그 나무 식재가 돼 있고 그리고 식재 공간을 이제 나무가 죽어 있거나 또 이식해야 되고 이런 보완해야 되는 것도 있고 그러려면 농업부서랑도 협의를 해야 되고요. 네. 그리고 농산물 종합유통센터는 도시계획시설입니다. 도시계획시설. 네, 도시계획시설에 추가적인 시설이 들어갈 때 도시계획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또 협조를 구해야 되고 네. 이런 것들을 다 검토하고 법적인 문제가 없고 했을 때 그나마 첫 단계를 밟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 문제 없이 지금 첫 단계를 다 밟으신 거잖아요. 그 다음에도 개발행위 허가라든가 이런 과정을 다 거쳐야 됩니다. 그 과정에서 문제가 발견되면 또 그거를 해결해야 되고 해결하지 못하면 이 사업이 뭐 그럴 가능성은 아주 낮지만 네. 자초될 수도 있는 거죠. 아, 항상 나오시면 굉장히 신중하게 말씀하시니까 이게 1단계가 지나갔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렇게 직접 이사장님이 직접 다니시면서 협의하고 인허가를 받고 하셨던 건가요?
예. 그리고 모든 기관분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서수원 하나라마트 아주 다중 이용 시설이고 네. 진행자님이 이용객들한테도 굉장히 주차 편의를 많이 제공하기 때문에 네. 다들 원하고 좋아하시고 부정적이지 않으세요. 네. 근데 각자 일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 조합을 맞추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네. 저희가 3부에서 인터뷰를 좀 더 이어가 보겠습니다. 진성 님이 문자를 주셨어요. 제 차는 하이브리드 자동차인데 태양광 패널을 옵션으로 했어요. 그리고 사진을 보내주셨는데요. 태양광 패널 이 차 지붕에 태양광 패널 한 설치한 걸 이렇게 보여주셨는데요. 사진으로. 이거는 가능한 거죠, 지금 이렇게? 기술적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네. 아주 오래전부터 가능한 거고요. 아주 비싼 모듈을 쓰게 되면 예를 들면 우주 공간에 예를 들면 위성을 운영하는 태양광 모듈 같은 경우는 효율 자체가 우리가 수치상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효율이 좋습니다. 네. 비싼 거는 비싸기는 현실 경제적으로 구현이 불가능할 정도로 이제 비싸죠. 네. 상용하기는. 그리고 지금은 이제 하이브리드이기 때문에 자동차 운행하면서 주차 햇빛 잘 드는 공간에 주차해두고 그러면 그동안에 축전되고 다른 연료와 이렇게 협조해서 이제 자동차 동력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네. 가능하는 거죠. 예. 그래도 이렇게 일부러 비용을 더 들이셨을 텐데 태양광 패널 옵션을 하신 게 참 대단하시네요, 아마 강진성님. 자동차 판매에서 그런 태양광 옵션이 나온다는 거는 네. 상용화가 이제 가능하다고 점점 가능해진 시장에서 거다. 판단되는 거죠. 시장에서 상용화가 가능하다고 왜냐하면 판단했다. 모듈도 점점 효율도 좋아지고 효율이 좋아진다는 거는 같은 넓이지만 더 이전보다 많은 훨씬 더 에너지를. 많은 태양 에너지를 잡아낼 수 있다는 거죠. 네. 모듈 효율이 좋아진 거고. 좋은 소식이네요, 그럼 이건. 아까 서수원 하나로 클럽 주차장에 시민발전 태양광 시설 노면 주차장에 다시 세우면서 여러 부서와 또 주체들과 협의하고 인허가를 받아야 되는 얘기를 해주셨었는데요. 지금 1단계는 통과했다. 2, 3단계에서 좌초될 일은 아마 매우 적겠지만 그 과정 속에서 혹시 아쉬웠던 순간이나 고마웠던 순간 이런 게 있다면요. 그 관계 기관들 농수산물유통센터 관련된 기관들은 다 협조적이고 네. 다 이 사업이 잘 진행되기를 바랐지만은 지금 그 당시 이제 선거라든가 정치적 이벤트가 상당히 좀 있었고요. 그래서 그 이후로 미뤄졌던 게 있고 그리고 인사이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다 보면은 인사이동 담당자가 바뀌는 거죠. 왜냐하면 재생에너지 시설을 자기 그 공간에 설치하는 거는 네. 에너지 부서하고 우리 협동조합의 주 사업이지 하나로마트라든가 생명산업과라든가 그분들은 원래 다른 일로도 엄청 바쁘세요. 바쁜데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본업으로 해서 바로바로 처리하고 이러기가 쉽지 않은 거죠. 네. 한 단계 넘어가다 보면 기간 좀 잡아먹다 보면은 또 다른 분으로 바뀌어 있고 그러다 보면 다시 리셋을 해야 되고 처음서부터. 네, 그런 기관들이 있고 그리고 시점을 좀 놓치다 보면은 네. 그 공간이 또 녹지 공간이라 다른 걸로 겨울이라든가 바꾸는. 예. 한여름에 할 수가 없습니다. 아. 시작을 3월이나 4월쯤에 해야 되는 그런 난점 아니면 11월에 해야 되는 네, 나무를 난점이 옮겨 있는데 그 심거나 시점을 하는 못 거요. 맞추다 보니까 6개월 1년이 지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잘못하고 누가 부정적이어서가 아니라 네. 그런 조합을 잘 만들어내기 위해서 기다리고 준비하고 조정하고 이런 시간들이 많이 드는 거죠. 아하. 정말 어려운 부지에서 그렇습니다. 네, 어려운 부지에서. 네, 쉬운 부지들이 있긴 있죠. 네. 네. 건물 옥상 위라든가 어떤 개발 행위라든가 그 시설 이용에 어떤 다른 제약이 없다라면은 6개월이면 뚝딱 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노련함이 느껴지는 답변이었습니다. 누구를 탓할 수 없다. 그래서 그렇게 해야죠. 네네. 근데 이렇게 좀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을 물론 이사장님처럼 노련하게 넘겨야겠지만 그래도 어떤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제안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정부의 그 중장기 계획, 중장기 계획. 국가 차원에서 신재생 에너지를 장려하고 그리고 장려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과 예산을 배정하고 네. 국가 목표를 명시하고 목표 달성을 위해서 정부와 지자체가 어떤 노력들을 하고 어떻게 법을 정비할 거고 네. 그거를 연도별로 얼마만큼 예산을 투여해서 어떻게 매년 하겠다. 어느 정도 규모의 신재생 에너지 시설을 확보할 거냐 이런 목표들이 로드맵에 쭉 나와주고
그런 것들이 밑으로 쭉 아래로 퍼지게 되면은 네. 협조 관계가 원활하게 되는 거고 현장에서도 담당하신 분들이 네. 이 정부 정책적 방향과 사회적 인식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느끼게 되면은 네. 아무래도 속도라든가 일 처리하는 반응, 이거 잘못해서 내가 뭐가 문제 생기지 않을까, 그것보다는 가능한 방법을 찾죠, 제도 안에서. 그렇지 않으면 방어적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예. 예. 그러니까 그런 게 중요한 네. 것 같아요. 중앙 정부가 어떤 정책의 목표를 갖느냐에 따라서 일선 현장에서 더 공무원분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도 있고 좀 더 조심스럽게 대응할 수도 있다. 특히 그런 말씀이시죠. 이제 예산도 많이 네. 시민들이 참여해서 자기 부담 플러스 어떤 정책적 지원을 받아가지고 신재생에를 확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 정책들인데 그런 예산 규모들이 줄게 된다라면 아무래도 반응이 사회적 반응이 확실히 줄게 되는 거죠. 그렇네요. 결국 이제 정치의 문제가 되는 거죠, 결론은. 국가가 중앙 정부가 어떤 목표를 세우느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질 수 있다는 말씀이신데요. 그 경기도 곳곳에 공영 주차장이 사실 참 많잖아요. 네. 이게 다 태양광을 세우거나 재생에너지 공간이 되면 좋을 것 같은데 정책 담당자나 또는 뭐 청취자분들께 마무리 얘기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요. 이제 지금 제가 앞서 염려하는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만은 네. 그렇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좋은 게 기존의 도시에 있는 시설들의 주차장입니다. 주차장은 우리가 대표적으로 화석연료를 써서 사용하는 자동차 문화의 네. 어떤 상징 같은 공간이죠. 맞아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에너지 전환, 그러니까 재생에너지 전환은 자동차 문화, 화석연료 문화의 상징 같은 주차장부터 시작하자. 네. 왜냐하면 역설적이게도 지금 주차장 이용을 위해서는 가장 빛이 잘 들고 바람이 잘 통하는 공간에다가 맞아요. 그리고 이용객들은 햇빛도 가려주고 네. 비도 가려줘야 되는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 다 좋아해요. 또 다. 앞으로 그곳에다가 네. 전기 자동차 충전 시설까지 충전 시설까지 하게 되면 일석삼조가 되는 거고 네. 어떻게 되면 어떤 접점이고 전환점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기존의 시설 이용 목적을 전혀 해치지 않습니다. 맞아요. 오히려 도움을 줍니다. 그러니까 그런 주차 공간을 이용하고 활용했을 때 원래 사용 목적을 도움을 주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한 일석오조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약이 있더라도 적극적으로 좀 행정을 해서 경기도 내에 있는 주차 공간만큼은 특히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는 빠르게 몇 년 안에 조금 시설을 확대했으면 좋겠다. 거기에 도민들이 예를 들면 자기 자산을 투여하고 그러면 십시일반해서 네. 재생에너지 판매 수익도 나눠 가질 수 있고 여러모로 좋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고속도로 휴게소에서도 넓은 주차장에 여기 태양광 시설이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는데 여름에 여행하다 보면 전부 태양광 시설 있는 쪽으로 주차하려고 가거든요. 지금 점점 많이 보이기 시작하죠. 네, 이전보다. 맞아요. 진짜 화석 연료의 상징인 주차장을 그리고 네. 편하게 2022년 프랑스에서는 주차장 태양광 의무화 법률을 제정했습니다. 법률로 제정이 네, 2년 됐나요? 전에. 주차장은 태양광을 의무화한다. 의무화한다. 프랑스에서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걸 보완해야 이런 것들이 빠르게 좀 확대될까요? 말씀하셨다시피 네. 결국은 우리가 법이라는 것은 그 국가와 시민들이 합의하는 거잖아요. 네. 그 대의제인 국회를 통과된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방향으로 가자 합의하는 법률을 제정했을 때 반응들이 다 달라지는 거죠. 네. 프랑스에서는 주차장에 태양광 시설을 세우는 걸 의무화했다. 2022년에 법을 제정했습니다. 그렇군요. 의미심장한 마무리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윤은상 수원 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이사장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고맙습니다.